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였습니다. 평범한 유럽의 고등학생이었던 에밀리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의학 공부를 시작했을까요? 사실 에밀리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큰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문화가 좋아서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선 놀라운 의지력.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좋은 의료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무언가였습니다. 도대체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찾은 진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럼 에밀리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한 조용한 주택가. 그곳에서 자란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인형이나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에밀리는 늘 책을 읽고 있었죠. 특히 과학책을 좋아했는데 인체의 신비로운 구조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에밀리야, 또 공부해? 어머니 마리아가 딸의 방으로 들어와 물어봤어요. 책상 위에는 의학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책들이었죠. 엄마, 정말 신기해요. 우리 몸이 어떻게 스스로 치유하는지 말이에요.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한스는 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늘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딸은 분명히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는 친구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의대 진학은 정말 어려웠어요. 성적도 최상위권이어야 하고 경쟁도 치열했죠. 에밀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의사가 주인공인 드라마였는데 한국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와, 저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네. 에밀리는 감탄했죠. 그때부터 에밀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특히 성형외과나 암치료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올 정도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에밀리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의대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죠. 더 체계적이고 더 실용적이었어요. 게다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한국? 갑자기 왜? 어머니가 의아해했죠. 에밀리는 며칠 동안 준비한 자료들을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교육과정, 장학금 정보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정리해 놓았어요. 봐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정말 앞서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에밀리야, 너무 멀어. 그리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잖아. 언어도 얼마나 어려운데? 어머니의 걱정이 이해되기는 했지만 에밀리의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스는 조용히 에밀리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에밀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한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내 꿈을 응원한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아빠.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에밀리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의 의학 정보들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에밀리의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기초적인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 한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피곤해하시고 식욕도 없어 보였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걱정하지 마. 한스는 괜찮다고 했지만 에밀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의학 서적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아버지의 증상들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여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하지만 한스는 고집스럽게 거부했습니다. 남자가 그깟 일로 병원에 가나?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한스는 자주 기침을 했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제발 병원에 가요. 제가 의학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증상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가족들의 설득으로 한스는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어요. 폐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조기 발견이 아니라서 치료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에밀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다니.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니.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스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괜찮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보자.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체계적이긴 했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검사 하나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에밀리는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때 에밀리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게다가 암 치료 기술도 세계적 수준이었죠. 아빠, 한국에서 치료받는 건 어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밀리야, 나는 여기서 치료받을 거야. 대신 너는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한국에 가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아버지의 말에 에밀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스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는 에밀리의 한국 유학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서류는 다 준비됐나? 장학금 신청서도 냈고.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딸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에밀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제가 여기 남아서 아빠를 돌볼게요. 에밀리가 말했지만 한스는 단호했어요. 안 돼. 내 꿈이 더 소중하다. 나는 괜찮을 거야. 아버지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병보다 딸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듯이 말이죠. 어머니 마리아도 처음에는 반대했던 한국 유학을 이제는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야, 아빠 말이 맞아. 네가 의사가 되어서 나중에 아빠 같은 환자들을 치료해주면 되잖아. 가족 모두가 에밀리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었습니다. 게다가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죠. 축하한다, 에밀리. 한스는 딸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여위어가고 있었어요. 출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를 두고 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아빠, 정말 가도 돼요? 물론이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주 안부 전해라. 한스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에밀리는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작별은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 모두가 울었습니다. 특히 한스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에밀리야, 내가 내 자랑이다. 한국에 가서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라. 그 말이 에밀리에게는 마지막 당부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에밀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기숙사 생활, 낯선 음식, 복잡한 한국어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의과대학 수업은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어로 의학 용어를 익히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죠. 다른 학생들은 이미 한국어가 모국어이니 당연히 이해가 빨랐습니다. 에밀리는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해야 했어요. 힘들지? 룸메이트인 지연이가 밤늦게 공부하고 있는 에밀리에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에밀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째 되던 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에밀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갈게요. 에밀리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말렸어요.
아냐, 아빠가 절대 오지 말라고 했어. 네가 공부에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에밀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독일에 도착한 에밀리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한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체중은 많이 줄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본 한스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에밀리야, 왜 왔어? 공부는? 한스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더 중요해요. 에밀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한스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보야.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한스가 웃으려고 했지만 기침이 나왔어요. 에밀리는 아버지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의학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증상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 에밀리는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집에서 병원으로. 아버지를 돌보면서도 한국에서 배운 의학 지식들을 떠올렸어요. 아빠, 한국의 암 치료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하지만 한스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에밀리야, 아빠는 여기서 치료받을 거야. 대신 네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나중에 나 같은 환자들을 치료해줘. 아버지의 말에 에밀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직 의사가 아니라서 아빠를 치료해드릴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에밀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한스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네가 의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히 행복해. 그날 밤 한스는 에밀리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에밀리야, 한국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니? 주로 기초의학이에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같은 거요. 그래, 기초가 중요하지. 탄탄한 기초 위에 실력을 쌓아가는 거야. 아빠는 어떤 의사가 되기를 바라세요? 에밀리가 물었어요. 한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어라.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 아버지의 말이 에밀리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에밀리야, 한국으로 돌아가라. 한스가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아빠,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가요? 가야 해. 그게 아빠를 위하는 일이야. 아버지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에밀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한스가 딸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한국에 가서 열어봐. 그리고 약속해.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고. 한국에 돌아온 에밀리는 며칠 동안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계속 났어요. 매일 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그럭저럭이야. 내 걱정을 많이 해. 일주일 후 에밀리는 아버지가 준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에밀리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네가 한국에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꿈을 꾸며 행복해. 이 목걸이는 할머니가 아빠에게 주신 거야. 이제 네가 가져라. 어려울 때마다 이걸 보며 힘내렴. 사랑한다, 에밀리야. 편지를 읽는 동안 에밀리는 계속 울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아빠,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에밀리가 목걸이를 목에 걸며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에밀리의 공부 방식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였죠. 해부학 시간에는 아버지의 몸을 생각하며 더 집중했고 병리학 시간에는 암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어요. 에밀리, 요즘 공부하는 모습이 달라 보여. 친구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요? 더 진지해 보여. 마치 진짜 의사가 된 것처럼. 지연의 말에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한 달 후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에밀리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셨어. 에밀리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독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에밀리는 아버지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던 모습, 병원에서도 딸을 걱정하던 모습,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빠,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아빠 같은 환자들을 꼭 살려낼게요. 에밀리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에밀리의 목표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암 전문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성숙해졌고 더 책임감이 강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더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실습 시간에도 더 열심히 참여했어요. 에밀리 씨, 종양학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교수님이 에밀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나중에 암 전문의가 되고 싶어요. 좋은 목표네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꼭 해내고 싶어요. 에밀리의 대답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한국 생활도 이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한국어도 이제는 의학 용어까지 자유자유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에밀리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딛고 더 강해진 것이죠. 에밀리, 한국 생활은 어때? 독일에서 온 이메일에 에밀리가 답장을 썼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좋아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놀라워요. 실제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에밀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실습을 나가보니 더욱 실감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검사 하나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에요. 에밀리가 감탄했죠. 특히 암치료 분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 장비들, 정밀한 수술 기법, 개인 맞춤형 치료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가 치료받던 독일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아빠가 여기서 치료받았다면? 에밀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외국인이라는 한계였습니다.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도,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의사 면허 취득부터 시작해서 병원 취업까지 모든 과정이 한국인들보다 어려웠습니다. 에밀리, 너무 걱정하지 마. 실력만 있으면 돼. 같은 과 선배인 민준이가 격려해줬어요. 민준은 에밀리가 한국에 온 초기부터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선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의사가 되면 돼. 민준의 말에 에밀리는 다시 힘을 얻었어요. 맞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노력하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밀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유명한 종양학과 교수님이 에밀리를 직접 찾아온 거예요. 에밀리 씨, 제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해보지 않겠어요? 박 교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인데. 실력이 중요하지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밀리 씨의 논문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에밀리가 쓴 종양학 관련 논문이 교수님의 눈에 띈 것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큰 기회였습니다. 박 교수님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암 전문의 중 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의 연구실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에밀리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빠, 제가 해냈어요. 에밀리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연구실에서의 생활은 정말 바빴어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에밀리, 이 실험 결과 어떻게 생각해? 박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새로운 항암제의 효과가 기존 약물보다 30% 더 높네요. 맞아요. 그런데 부작용은 어떨까요? 부작용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연구실에서 1년을 보내면서 에밀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방 성분 중 하나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큰 발견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결과를 보세요. 에밀리가 흥분하며 박 교수님을 불렀어요. 오, 정말 흥미롭네요. 이 성분이 이런 효과가 있다니. 박 교수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전통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만나서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었고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밀리의 이름이 제1저자로 올라갔어요. 아직 학생 신분인데도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축하해, 에밀리. 친구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아빠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이때 에밀리에게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에밀리에게 고백을 한 것이었어요. 에밀리, 나는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에밀리도 민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민준아, 나도 네가 좋아. 에밀리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병원에서 같이 실습하고 연구실에서 같이 실험하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에밀리,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민준이 에밀리로부터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말했어요. 응, 아빠는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 나도 언젠가 아버지를 뵙고 싶었는데. 민준의 말에 에밀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너를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그럴까? 물론이지. 아빠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셨거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에밀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였어요. 한국에 남을 것인지 독일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독일로 돌아오기를 원했고 민준은 한국에 남기를 바랐어요. 에밀리야, 이제 그만 돌아와.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혼자 있기 외로워.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에밀리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되고 민준과 떨어지기도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에밀리가 민준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에밀리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네가 행복하면 돼. 민준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결국 에밀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한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민준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정말? 한국에 남을 거야? 민준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응, 여기서 더 공부하고 싶어. 그리고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에밀리의 고백에 민준은 에밀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에밀리야, 정말 한국에서 살 생각이니? 네, 엄마.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는 외로워. 엄마,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이 아빠가 원하던 일이에요. 결국 어머니도 딸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알겠다. 하지만 자주 연락해야 해. 물론이죠, 엄마. 에밀리는 어머니의 이해에 감사했습니다. 졸업 후 에밀리는 서울대병원 종양내과에 전공의로 들어갔어요. 외국인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실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박 교수님의 추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축하해, 에밀리. 민준도 같은 병원 외과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된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의사네. 맞아, 드디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됐어. 첫 환자를 만났을 때 에밀리는 정말 감격했어요. 폐암 환자였는데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을 수 있을까요? 환자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에밀리가 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사가 되어라. 에밀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고 최신 치료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에밀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환자를 살렸어요. 에밀리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목에 걸고 있던 아버지의 목걸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후 에밀리와 민주는 결혼했어요. 어머니도 독일에서 한국으로 와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에밀리야,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어머니가 말했어요. 당연하죠. 아빠가 제일 원하던 일이니까요. 결혼식장에서 에밀리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아쉬웠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축복해주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현재 에밀리는 한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었어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신도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치료받으러 온 환자가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천만에요.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에밀리가 독일어로 대답했을 때 환자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에밀리는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었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된 것이죠. 아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환자들을 치료하며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아빠가 주신 사랑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에밀리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꿈을 이룬 한 외국인 여성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고고학 교수 소피와 그녀의 딸 리사가 겪은 놀라운 여행담인데, 처음에는 중국의 찬란한 역사 유적을 보러 떠났던 모녀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른 한국에서는, 글쎄요, 이건 직접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유럽 지식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동아시아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 그리고 진정한 문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까지 담겨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죠. 특히 중간에 나오는 반전은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48세의 소피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고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양 문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품고 있던 그녀는 마침내 딸 리사와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23세인 리사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고대 문명에 대한 호기심이 남달랐죠. 엄마, 정말 진시황릉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리사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소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우리가 그동안 책으로만 보던 병마용도 직접 만날 수 있고 자금성의 웅장함도 느껴볼 수 있을 거야. 소피는 이번 여행을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학문적 탐구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들려주던 중국 고대 문명의 찬란함을 딸과 함께 직접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죠. 특히 한나라와 당나라 시대의 문화적 융성기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각별했어요. 서양 문명과는 다른 동양만의 독특한 사상과 철학, 그리고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여행 준비 과정에서 소피는 중국의 역사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사기와 한서, 그리고 각종 고고학 논문들까지 챙겨서 현지에서 비교 연구를 할 계획이었죠. 리사 역시 어머니 못지않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중국어 회화책을 사서 기본적인 인사말을 익혔고 중국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여러 편 시청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문화적 체험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소피는 특히 유교 문화권의 예의와 질서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이번 여행에서 우리는 진정한 동양 문명의 뿌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다른 집단주의적 조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동양적 사고방식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죠.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모녀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소피는 가방 안에 넣어둔 카메라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리사는 여행 가이드북을 넘기며 가고 싶은 곳들을 체크했습니다.
특히 만리장성에서의 일출을 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이들은 아직 몰랐죠. 자신들이 곧 경험하게 될 일들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소피와 리사는 당황스러운 상황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평소 자유롭게 사용하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들이 모두 차단되어 있었죠. 어머니, 제가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착했다고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리사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소피 역시 평소 학술 연구를 위해 자주 사용하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항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영어로 소통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질문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직원들은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한 직원은 소피가 길을 묻자 중국어로 뭔가 중얼거리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소피는 아마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 조금만 참아보자라고 딸을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사는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침을 뱉었고 계속해서 트림을 했어요. 심지어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했죠. 리사는 어머니의 팔을 꽉 잡으며 이게 정상인가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소피는 문화가 다르니까 이해해야 해라고 답했지만 솔직히 그녀 자신도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리셉션 직원은 여권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뭔가를 확인하더니 다른 직원과 중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톤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소피는 불안해하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로비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그들을 향해 있는 것 같아서 더욱 불편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소피가 정중하게 물어봤지만 직원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한참 후에야 괜찮다라는 어설픈 영어로 대답했지만 그들의 태도에서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체크인 과정만으로도 30분이 넘게 걸렸고 그 사이 다른 중국인 고객들은 훨씬 빨리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방에 들어간 후 소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중국이었지만 첫날부터 연속된 불쾌한 경험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리사는 침대에 앉아서 엄마,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날 밤 소피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경험들이 단순한 문화 차이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인지 고민하게 되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을 시작했지만 소피와 리사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자금성을 방문했을 때 가이드는 성에 없는 설명을 대충 늘어놓더니 단체 사진 촬영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소피가 건축 양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고고학 교수로서 전문적인 설명을 기대했던 소피에게는 큰 실망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관광객들의 행동이었어요. 유적지 곳곳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금지 구역에 함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소중한 문화재 앞에서 침을 뱉기까지 했어요. 아이들은 문화재 위로 올라가려고 했고 부모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대하는 게 정상인가요? 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간 식당에서의 경험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웨이터에게 메뉴에 대해 문의하자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 버렸어요. 소피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불러봤지만 이번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바쁘다라는 말만 던지고 갔습니다. 결국 다른 테이블을 보고 가리키며 주문할 수밖에 없었죠. 음식이 나왔을 때도 테이블에 그냥 던져놓듯이 놓고 가버렸어요. 엄마, 우리가 여기서 손님 취급을 받고 있는 게 맞나요? 리사가 속상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소피는 아마 언어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그녀 자신도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처음이었어요. 파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는 것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배려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병마용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입구에서부터 줄서기 질서는 없었고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먼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서도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전시품을 만지려고 했는데 보안 요원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이런 모습을 보며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라고 속으로 탄식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소피가 길을 잃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은 소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외국인이라는 말을 중국어로 중얼거리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거나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젓고 갔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소피는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리사,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건 아닐까? 소피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감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동안 학자로서 품어왔던 동양 문명에 대한 존경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여행 4일째, 소피와 리사에게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만리장성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공안이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여권 보여달라는 요구와 함께 가방 검사까지 시작되었죠. 소피는 당황스러워하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명확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공안들은 그들의 카메라를 뒤져보며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호텔 로비 CCTV에 찍힌 그들의 모습이 의심스럽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이 소피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안들은 그들이 왜 중국에 왔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계속해서 캐물었어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조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미행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소피는 이런 상황이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탐구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문명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녀는 속으로 분노했어요. 그날 밤 소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평생 동안 동경해왔던 문명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녀는 침대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고학자로서 그리고 인문학자로서 가졌던 신념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동양 문화의 조화로움과 평화로움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리사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 강하고 지적이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요. 애초 계획대로 한국도 들러볼까요? 리사의 제안에 소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번 여행의 주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에 짧게 들러볼 예정이었던 곳이었죠. 한국? 소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적어도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불교 문화도 많다고 하잖아요. 리사의 말에 소피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소피는 항공편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일주일 더 중국에 머물 예정이었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리사, 우리 내일 한국으로 가자.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짐을 싸면서 소피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개인적인 경험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혹시 한국에서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소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불운이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문제를 반영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소피와 리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직원의 첫 인사부터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유창한 영어와 함께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었죠. 중국에서 며칠간 경험했던 무관심하고 차가운 대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심지어 직원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며 프랑스에서 오셨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라고 인사까지 건넸어요. 입국 절차도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중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여권을 확인하며 관광으로 오셨나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했어요.
소피는 속으로 이게 정상적인 대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잊고 있었던 기본적인 예의와 친절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죠. 입국 과정에서 어떤 의심스러운 시선이나 과도한 검사도 없었고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둘러보는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지하철역은 깨끗했고 안내 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나왔어요.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전철 안에서도 조용히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죠. 엄마, 여기 사람들 정말 다르네요. 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그들이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철 안에서 노인이 타시자 젊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아이가 울면 부모가 다른 승객들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는 모습 등을 보며 소피는 감동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의와 배려의 문화라고 느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완벽한 영어로 체크인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심지어 서울 관광지에 대한 추천까지 해주었어요. 첫 번째로 경복궁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인사동에서 전통 문화도 체험해보세요. 혹시 한식도 드셔보실 건가요? 외국분들께 인기 있는 맛집 리스트도 드릴 수 있어요. 직원의 친절한 설명에 소피는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여행이 즐거웠으면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방에 짐을 풀고 첫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근처로 나왔을 때 소피는 거리의 청결함에 놀랐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깨끗한 보도, 질서정연하게 주차된 자동차들, 그리고 상점들의 정돈된 모습까지. 리사, 이게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인 것 같아. 심지어 길거리 청소부 아저씨도 그들을 보며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작은 배려지만 소피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식당에서의 경험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어서 오세요 라는 따뜻한 인사를 받았고 메뉴에 대한 질문에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고 하자 덜 매운 음식을 따로 추천해 주기까지 했어요. 이 음식은 외국분들도 좋아하세요 라며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죠. 서울에서의 둘째 날 소피와 리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고고학자인 소피에게는 한국의 고대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죠.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체계적이고 세련된 전시 공간이었어요. 중국에서 본 박물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성과 깔끔함이 느껴졌습니다. 관람객들은 조용히 작품을 감상했고 아이들조차 부모의 지도하에 질서 있게 관람하고 있었어요. 신라 금관을 보는 순간 소피는 말을 잃었습니다. 1500년 전의 유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운 공예품이었죠. 리사, 저것 좀 봐. 어떻게 저런 섬세한 작업이 가능했을까? 소피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학자로서 느끼는 순수한 감동이었습니다. 금관의 정교한 세공기술과 예술적 완성도는 그녀가 지금까지 본 어떤 유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백제금동 대학로 앞에서는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물관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며 소피는 한국 고대 문명의 수준 높음에 놀랐어요. 이런 수준의 공예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있었다니. 그녀가 그동안 서양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향로에 새겨진 세밀한 조각들과 완벽한 비례감은 당시 백제인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연꽃과 용의 조화로운 결합은 동양 철학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해설 코너에서는 리사가 더욱 흥미를 보였습니다. 엄마, 세종대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15세기에 이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도슨트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라는 설명을 들으며 소피는 진정한 문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박물관을 나서며 소피는 이제야 진짜 동양 문화를 만난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느꼈던 실망감과는 정반대로 한국의 문화유산들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단순히 규모가 크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섬세함과 정신적 깊이가 느껴지는 문화였어요.
특히 유물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제작자의 정성과 예술혼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경복궁에서의 경험은 더욱 특별했어요. 궁궐 안내를 하는 가이드는 유창한 영어로 조선 왕조의 역사와 건축 철학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라는 설명을 들으며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죠. 실제로 궁궐의 배치와 건물들은 주변 산세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인공적인 웅장함보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양 철학이 건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과의 만남이었어요. 한복 체험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소피와 리사에게 먼저 다가와서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한 친절함에 소피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들은 한복의 역사와 의미까지 설명해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었죠. 엄마, 여기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의 문화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리사의 관찰이 정확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자부심과 애정이 느껴졌어요. 문화재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죠.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사동을 걸으며 소피는 이제야 내가 찾던 진정한 동양 문화를 만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리, 정중하고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낸 후 소피와 리사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승무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했어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건네받은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들의 마음을 녹였죠. 승무원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가볼 만한 곳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리는 과정도 매우 순조로웠어요. 직원은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운전 시 주의사항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24시간 지원해드립니다. 라는 말에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느꼈어요. 심지어 제주도의 숨겨진 맛집들과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까지 추천해 주었죠.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는 경험은 소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상에 올랐을 때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사, 엄마는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야. 중국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제주도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녀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일출을 보러 온 현지인들이 외국인인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예쁘게 나와요 라며 최고의 포토 스팟까지 알려주는 친절함에 소피는 깊이 감동했죠. 한 할아버지는 프랑스에서 멀리 오셨네요. 우리 제주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라며 관심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한라산 중턱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산장식당 아주머니가 외국에서 오셨구나. 우리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라며 걱정해 주시더니 특별히 김치찌개를 덜 맵게 끓여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직접 기른 야채로 만든 거예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라며 반찬까지 더 주셨죠. 그런 정성과 배려의 소피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짜 정이야. 소피가 리사에게 말했어요. 중국에서는 상업적인 관계에서조차 기본적인 예의를 찾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낯선 외국인에게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는 식사 후에 직접 기른 귤까지 한 봉지 주시며 길에서 드세요 라고 하셨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바라본 석양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소피와 리사는 백사장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 유학 오고 싶어요. 여기는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리사의 말에 소피는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경험만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모녀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어요. 리사, 엄마도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 진정한 문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 소피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유럽으로 돌아가는 인천공항에서 소피와 리사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이 꿈처럼 빨리 지나갔어요. 공항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친절했고 다시 오세요라는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출국 과정에서도 불쾌한 일은 전혀 없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 땅이 멀어져 갔을 때 소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여행은 그녀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과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체험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정한 문명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죠. 문명은 높은 빌딩이나 오래된 유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구나라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소피는 이번 여행기를 논문으로 써볼 생각을 했어요. 동아시아 문화 비교 연구 인간 중심 문명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학술지에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고고학자로서 유물과 유적만 연구하던 그녀가 이제는 살아있는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하고 싶어졌죠.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인간미와 배려의 문화가 진정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사는 이미 한국 대학교 입학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엄마, 서울대학교 국제학과가 있대요. 내년에 지원해 볼 수 있을까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소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딸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만난 젊은이들의 예의 바르고 진취적인 모습이 리사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파리에 도착한 후에도 두 사람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어요. 소피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책들을 구입했고 리사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정말 놀라운 나라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소피는 대학에서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어요. 현대 동아시아 문화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그녀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문명의 가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문명의 척도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고 강조했죠. 학생들은 교수님의 생생한 체험담에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리사는 실제로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어요. 소피는 딸을 공항에서 배웅하며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와라고 당부했습니다. 리사는 엄마도 곧 한국에 오셔서 연구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엄마를 환영할 거예요 라고 답했죠. 모녀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소피는 실제로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초청 교수로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연구기간 동안 그녀는 더욱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문명론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서양인들이 동양 문화,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소피와 리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를 넘어서 문명과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함과 배려가 진정한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가진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문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